이 전속인데요. 전속은 매번 출제합니다. 선진적인 중개계약제도고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제도 개념을 말씀드리면 전속중개계약은 그겁니다. 의뢰인 갑이 특정 기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계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이에요. 그럼 물건을 기업공사가 혼자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공한테 일단 유리한 제도인데요. 의뢰인도 한 중개업소만 물건을 내놓음으로써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에게도 일단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한 중개업소에 전속하는 거다. 그럼 이 의뢰인은 다른 중개업소에 의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속계약 제도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 프로야구 모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계약했다. 그럼 이 선수는 다른 구단과 계약 못하죠. 자, 그러면 그 119쪽에 법제 23조 1항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법제 23조 제1항 중개의뢰인은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기업공사를 정하여 그 기업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한 계약 이하 전속중개계약이란다. 를 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항 내려갑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여기서 끊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 의무, 전속을 체결한 우리 기업공사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사용하라는 얘기에 전속중개계약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기업공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한다음이 줄긋고요. 가로 열고 3년이라고 메모하죠 그냥.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시라고요? 3년입니다. 거기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 보관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3항 내려갑니다. 기업공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밑줄입니다. 그리고 또는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미시 아니고 또는이에요. 선택입니다.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를 공개해 밑줄이에요. 이게 세 번째 의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야 된다. 4항 전속중개계약이 유효기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영제 20조를 봤더니 1항입니다. 법제 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한은 3월로 한다. 밑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한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제14조인데요. 1항 법제 2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서식 제15서식이 있어요. 여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2항입니다. 법제 23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면 3년을 말한다. 이건 보증기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바로 넘어가죠 그냥. 120조. 그럼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뭐라 그러냐면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뢰인 갑이 A한테 그런 겁니다. 나는 여기만 물건을 내놓습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잘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공인회사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따져보자 이거예요. 체결할 의무가 있겠느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이라 할지라도 체결의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은 기업공인회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전속을 체결한 우리 기업공사께서는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전속을 체결한 계공의 의무 이걸 쭉 읽어본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전속계약을 체결한 우리 기업공사께서는 먼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렇습니다. 그럼 전속계약서 작성 의무 있다는 얘기죠. 작성해야 됩니다.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관도 하셔야 됩니다. 보존을 하라고 그랬는데 몇 년 하라고요? 3년. 그래서 우리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는데 오늘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물건을 혼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시래요. 정보도 빨리 거래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보 공개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개 금지예요. 그럼 의뢰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비공개 요청 시에만 공개를 금지합니다.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다고요? 연예인, 이른바 공인들, 노출되길 꺼려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번에 목포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 내려갔죠? 여행 갔지 뭐.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의계약서는 공개를 나가는데 며칠 내에 나가야 되냐면 이건 전속중개약서에 있어요. 7일 내에 나갑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7일 내에 공개하는데 어디다 공개하느냐는 언급이 돼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잠시 후에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여기에 공개하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돼요. 그럼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합니다. 정당한 공개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이걸 추접스럽게 미수로 바꿔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정도의 문제는 내지 않아요. 미시냐 또는이냐 주의할 때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기를 내기 때문에 요즘은 요거까지는 안 내는데 어쨌든 좋아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개한 내용 있죠. 공개한 내용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알려주는 겁니다. 정보 공개 며칠 내에 하라고요? 7일. 다음에 공개한 내용의 통지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럼 7일을 잠깐 더듬어 갈까요? 7일짜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등록 기억나세요? 등록 신청 들어가면 등록 통지 며칠 내에 하라고요? 7일. 7일이었고 인장을 분실했어요. 변경 등록 들어가야 되죠. 변경 등록 며칠? 7일. 거기서 7일이고 전속중개계약시에 정보 공개도 며칠? 7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되시고 그럼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20쪽에 색깔 칠해진 부분에 있죠. 박스. 그거는 확인 설명사항을 하면서 같이 합니다. 이거. 그럼 공개할 정보도 정해져 있고요. 이제 우리가 조문에서 안 읽어봤거든요. 전속중개계약서를 봤더니 의무 2가지가 더 있더라. 그래서 우리 전속을 체결한 기업공사께서는 업무 처리 상황입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이에요. 2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짐작되시죠? 물건 혼자 받았는데 알았다고 해놓고 해외여행 3개월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피해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한 번씩은 문서로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속을 체결한 개공의 의무 5가지가 이거였어요. 이거였고. 자,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전속중개 의뢰인입니다. 전속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모두 법상의 의무가 아니고요. 전속중개계약서상의 의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먼저 위약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다음에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 이렇게 3가지로 의뢰인은 일단 의무가 구분되는데 위약금을 얼마 물어주라고 하냐면요. 중개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의 케이스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의뢰인 갑이 A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 의뢰인은 다른 기업공사에게 중개 의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속이란 개념을 배신하는 거예요. 갑이 B 기업공사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 B가 소개한 을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전속이란 개념을 배신했어요. 이거. 그럼 이때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고요? 위약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 금액은 얼마라고요? 보수액에 해당한 금액의 위약금이에요. 위약금 물어주는 겁니다. 전속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다음 2번째 위약은 이거죠.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A가 을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죠. 갑은 5억을 요구했고 을은 4억 8천 주겠다 합니다. 2천만 원의 갭을 A가 못 줄였어요. 그래서 계약이 결렬된 거예요. 중개사무소 나왔죠. 골목길 걸어가시다가 갑과 을이 그랬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 합시다.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더라. 그래서 지하다방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 사이에요. 이거 기업공사에게 보수 줄 필요 있느냐? 우리가 1,000만 원씩 여기서 양보해서 그냥 계약하자 그런 거예요. 해서 기업공인회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기업공사를 따돌린 거죠. 배제하고 둘이 지하다방에서 몰래 직거래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하다방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약금 케이스 두 가지가 이제 이겁니다.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사에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의뢰인이 개업공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개업공사를 배제하고 직거래한 경우. 그럼 갑은 A한테 뭐 줘야 된다고요? 위약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럼 보수에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약. 자, 그다음 이제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요비용은 개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 그래서 50% 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50%를 물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를 내놓고 백화점 가셨죠. 그래서 백화점 갔다가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예요. 같이 쇼핑을 합니다. 그러다 갑이 을한테 그랬어요. 내 아파트 내놨다 라고 했더니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즉 전속중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한 거죠. 이때 이 을, 우연히 만난 상대방을 전속중개계약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발상이에요.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이렇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이건 배신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A는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니 이자가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주라 이거예요. 단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입이 정상거래가 됐을 때 A에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갑이 스발성과 거래한 거예요. 이때까지 지출한 비용이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갑은 얼마를 물어주면 돼요? 30만 원까지 물어주면 되고, 만약에 60만 원 지출한 바가 있다. 그럼 얼마까지? 50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물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의무. 다음 세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네요. 전속은 유효기한이 당사자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몇 개월로 한다? 3개월. 3개월로 원칙이래요. 해요.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대로 가는데 한 달로 하든 6개월로 하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3개월로 갑니다. 이게 바로 전속중개약제도였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일반계약제도를 봤었는데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 일반계약서 작성할 의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관할 의무도 없었어요. 정보 공개 의무도 없었죠. 업무 처리 사항 통지 의무도 없었어요.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기본적으로 이해되시고, 자, 그러면 전속중개약제도 매번 출제하는데 이건 쉽게 맞춰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네요. 그럼 요 정도 하고 123쪽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갑니다. 자,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거는 정보망 운영도를 먼저 보고 시작하죠. 124쪽. 맨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자, 여기 서구에 사시는 갑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개업공사 A에게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자 이 A가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죠.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물건을 공개를 합니다.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김포에 사시는 을이에요. 서구로 이사를 오신대요. 그래서 동네 개업공사 B한테 중개 의뢰했죠. 그래서 B가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정보망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4개를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요 4개를 골라내고 이걸 을한테 물건 소개를 합니다. 이 중에 선택을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통상 실무에서 물건의 소개는 몇 개가 적당하다고요? 예? 4개 정도. 3, 4개 정도 소개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3-4개 소개해가지고 거래됐잖아요. 엄청 운이 좋은 거죠. 엄청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 때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손님이 한 달 내내 동네 물건 다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손님은 버려라. 그랬는데 절대 못 버리실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기로 하는 거지 이제. 오기로. 그런 손님은 버리는 게 좋아요. 나중에 꼭 속색입니다. 100% 속색이에요. 그런 손님은. 어쨌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을이 요 4번을 선택했어요. 4번 물건이 뭐였냐면 갑소유의 아파트로서 A개업공사가 공개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B개업공사는 A개업공사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그러면 A도 역시 갑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거래하자고 합니다. 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둘이 약속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만나게 해갖고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과 을 사이 이제 계약이 이 물건에 대한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삭제해줘야 되죠. 삭제해줘야 되는데 요 A가 물건을 공개했던 A가 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 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게요. 지금 시스템 운영도에서 9번 있죠. 9번. 계약체결 통보. 찾았어요? 요게 시스템 운영도의 마지막 절차예요. 거기에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124쪽 그림 맨 위에 계약체결 통보 9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이게 마지막 절차라는 거. 그럼 이거 통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거래된 물건이 정보가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허위 물건 공개하고 똑같아요, 이거. 그래갖고 업무 정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통보가 마지막 절차라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정보망 시스템 운영도인데, 봤더니 이 부동산 거래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공개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개업공사들끼리만 물건,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지금. 그래서 부동산 거래망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인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정보망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해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중개 의뢰인이란 말이 떴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이유불문 틀렸어요. 이거.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그럼 우리가 인터넷을 열어보게 되면 매물정보 사이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럼 그 인터넷 열어봤을 때 매물정보 사이트들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그냥 광고 사이트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이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말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갖고 정보망이라는 걸 운영하는 자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 협회에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죠.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한방이라고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방, 협회 회원의 방, 그 뜻이에요. 이게 한방인데 한방이 우리 법이 정하는 유일한 정보망이에요. 한방이 이게 그래서 지금 요 한방이 지금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고 그럼 앞에서 지금 정보망이 나왔거든요. 우리 중개인 있잖아요. 업무지역 받는다고 그랬죠. 업무지역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말한 정보망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방. 다음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우리 기업공사는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죠. 이때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망도 한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요 한방보다는 사설 정보망을 훨씬 많이 쓴다고 그랬죠. 사설 정보망. 그래서 이 사설 정보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형 업체로서 전국적으로 T 업체가 있고 L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브랜드명이. 이게 있는데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듣고 싶으면 저녁반에 오시면 돼. 그럼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T가 있고 브랜드가 L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게 한방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요게 조금 더 나아요. 한방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요. 서로 개업공사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사설 정보망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 정보망이 맞아요.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이 사설 정보망은 우리 법이 전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했다 해서 우리 법이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규제를 안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설 정보망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공사들이 회원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기네들끼리만 거래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했을 때는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막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공사의 단체 또는 기업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라든가 또는 과징금이라는 걸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유로 우리 등록관청은 이 개공한테 바로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어요. 바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고 만약에 2년 내에 2번 이상의 시정조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개공이 받았잖아요.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로 그러면 등록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규제하고 있지 정보망 자체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순환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현실이 지금 현재 이 법이요. 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요. 이게 84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요 규정, 요 24조 규정은요. 개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스템 마지막 절차가 이거 통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 삭제라고 거래공사한테 통보하는데 이거 실무에서 통보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직접 삭제해버려요, 직접. 무슨 통보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 정보망은 실무에서 이제 대단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매번 냈던 부분이에요. 매번 냈었는데 이게 현실과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개정을 하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금 현재 띄엄띄엄 내고 있고 작년 시험에서도 이게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냈어요. 지문 하나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번 물어봤던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잘 안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설 정보만 가입하면요. 여기 이제 가입을 처음에 할 때 최초 가입할 때 이제 회비로 100만 원 정도를 내요. 그다음 이제 매달 33,000원씩 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이게 그렇게 쓰고 있고 한방은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 경우는 이 한방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요게 구성이 안 된 지역에서는 한방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든 업무를 이걸로 다 처리하게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뭐 현금을 끊는다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여기서 다 지원해요. 여기서. 그래서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우리 법에 규정을 둔 것은 이것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124조. 거래정보사업자 의라고 돼 있죠. 거기 제목 밑에 써 있는 게 우리 법 24조 1항이에요. 읽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쫙.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관 이것도 밑줄이에요.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의 밑줄 짝입니다. 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들어왔어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 지금 24조 1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추접스럽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별로 한 명 이상의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 국토부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이게.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지정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고, 그럼 이제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페이지에 지정 절차 맨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보겠습니다.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지정 요건 5가지죠.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어요.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셔야 합니다. 이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것은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뭐 그저 매물정보 사이트 운영하는 자들 있죠. 전부 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죠. 통신망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첫 번째. 다음,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사의 수가 전국적으로 일단 50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회원이 500명 이상이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입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은 가입 이용 신청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사의 수가 토탈 500명 이상이 됩니다. 이들은 분산 요건이 필요하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몇 명? 3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숫자는 5 빼기 2는 3으로 기억할 거예요. 5 빼기 2는 3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황이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가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기사와 기능사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로 바꿔낸 적이 2번인가 3번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부동산 거래 정황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서버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물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확보하라.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지정 요건 5가지가 바로 이거고 별로 어려운 점이 없네요.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과목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 5가지 갖췄어요. 그러면 지정 요건을 갖췄으므로 이제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정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해야 됩니다. 이자에게 해야 되는데 이때 그럼 서류 있잖아요. 서류는 다음 순환 때 이제 정확히 다 짚어드린다고 그랬는데 신청서에다가 지정요건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가입이용 신청서 및 이 신청서가 가짜로 작성되면 안 되니까 그들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4번 500장 이상 전부 다 들어와야 돼요. 이거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보처리 기사가 있어야 기사 자격증 4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자격증 4번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증명서로 들어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잠깐 짚어만 보고 가죠. 우리 지금까지 등록 신청을 하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든 소공사 고용 신고하든 자격증 4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등록관청이 직접 자격증 발급 시도의사에게 확인 요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자격증 4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과목에 유일하게 자격증 4번을 내는 경우 이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격증 4번을 내는 케이스. 근데 왜 낼까? 여기서 왜 낼까? 여기서는 왜 낼까?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죠. 국토부 장관이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셔요. 그러니까 확인 요청 안 한다 이거지. 직접 내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셨죠? 그럼 기억을 좀 갖고 가시겠죠 이제. 그래서 자격증 4번 내는 경우가 바로 여기고 등록증 4번 들어간다고 그랬지 이거. 500장 이상.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수료도 없어요 이거. 추접스러워서 국토부 장관이라 안 받겠대요. 수수료도.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이에 대해 검토하는 거예요.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정이 되는 건데 그럼 처리기한이 있겠죠. 처리기한. 그럼 신청한 날로부터 지정까지는 며칠이냐. 요것이 30일이에요. 30일 내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기한 업무처리기한이라는 게 즉시, 지체 없이 7일, 5일, 10일, 15일 이게 많거든요. 이게 많은데 이거는 넉넉하게 또 30일에 또 신청 들어갔어요. 30일 내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해줘요. 왜 넉넉히 줬을까요? 역시 국토부 장관이 나랏일 하시는데 바쁘셔갖고. 그래서 이게 우리 공인인구사법의 유일한 30일이 이거예요, 지금. 실무 쪽에서 30일이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우리 공인인구법에서는 유일한 30일이에요, 이게. 그럼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면 이제 정보망 운영 회칙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이게 운영규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보망 운영 회칙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망 운영 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변경된 변경 승인도 얻어야 되는데 요거 승인권자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겠죠. 요것도 기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운영 규정 승인 받았어요.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운영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숫자가 많이 나왔죠? 3과 대단히 치네요. 그래서 이제 33, 1년이에요. 일단 이렇게 갈 거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 규정 승인 받고 그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차츰차츰 기억을 해 가기로 하고요. 이 정보망에 관여하는 개업공인회사와 거래용사업자 의무를 잠깐 짚어드리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거래용사업자께서는 개공으로부터 개업공인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해야 되죠.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물건 요거 하나요.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다음에 개업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물건을 공개하면 안 돼요. 차별 공개 금지입니다. A한테는 공개해주고 B한테는 공개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용사업자 의무고 여기에 관여하는 우리 개업공인회사께서는 정보망에다 대고 물건을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허위 공개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일 많이 허위 공개할 것 같아? 없는 물건을 공개하는 건 진짜로 이거는 가격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가격 가지고. 그래서 내용으로 이제 공개하는 거 당연히 금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단지 35평형이 예를 들어서 뭐 6억 정도 가고 있다. 근데 급매로다가 어떤 부동산에서 이걸 갖다가 5억 5천에 내는 거야. 광고를 해버린 거야. 그럼 손님들이요. 요즘 다 보죠. 네이버 광고 같은 거 다 봐요. 그럼 쭉 봐가지고 가장 싼 데 전화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전화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계약됐다. 그죠? 근데 실제로 물건이 있었던 거죠. 물건이 없었으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거래가 된 거야, 실제로. 거래가 됐는데 이걸 삭제해줘야 되잖아요. 안 하고 계속 놔두는 거지. 그냥. 왜? 손님한테 전화를 오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른 중개업소에 예를 들어서 5억 8천짜리가 있어, 이제. 그럼 이 중개업소는 엄청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맞죠? 여기다가 계속 전화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한 중개업소면은요, 여기서 전화해, 일로. 물건 내려라.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로 이제 띄워놓는 거지. 그럼 여기가 친하지 않는다. 그럼 알았다 해놓고 안 내려, 계속. 그래, 계속 안 내리면 거기다가 전화하는 거지,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그거 거래됐는데 계속 안 내린대요. 허위 물건이라고 신고해버리면 허위 물건 3번 먹잖아요. 그럼 경고받아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걸 손님들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손님들이. 단지별로요. 싼 물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세가 지금 6억이 가고 있는데 급매로다가 5억 5천이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이 단지에 사는 사람이야,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지. 그래갖고 허위 물건이라고 신고해버린다니까, 그냥. 그러면요, 네이버 쪽에서는 허위 물건 신고해버리면요, 확인도 안 해. 이거 허위 물건 신고 들어왔으니까 이거 내려라, 이렇게 온다니까? 그럼 이거 우리가 사실, 이게 실제로 이 물건이다, 맞다, 이거라고 증명해야 돼. 이거요, 실무에서 엄청 심한 데들 많아요. 특히 강남 3구 있죠? 엄청 심해요, 이거.
이거 올리잖아요.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14억 하고 있는데 이걸 막 12억에 올렸다. 그 중개업소 문 닫아야 돼, 잘못하면. 요즘 또 그저 맘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잘못 걸렸잖아요. 박살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주 못해 먹는다니까, 진짜. 더러워서, 진짜. 이게. 문을 확 닫아버리지 말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거래용보사업자 개공의 의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 거래용보사업 개공께서는 거짓 공개 이제 금지고요. 당연히 금지고, 거래 사실 있으면 거래용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주라고 했죠? 예, 지체 없이 통보해 주라고 했어요. 이것을 거래용보사업자 위반했잖아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물건 받아서 공개했거나 다른 공개거나 차별 공개했거나 지정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사유예요. 개업공사가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사실 미통보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거래용보사업자에 대한 주요 내용이었는데 제재는 후일 더하기로 하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회원 500명 이상 확보해가지고 애써서 거래용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럼 보호는 못 해줄 망정.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죠, 지금. 근데 거래용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설용모 운영했다 해서 우리 법이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하러 지정을 받겠어요? 지정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초창기 94년도에 만들어지면서요. 거래용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한 3, 4개 정도가 더 있었어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유일하게 지금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협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협회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사설정모원들, T, L 이런 데들 제도권을 끌어들여야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쪽에서 규제를 해줘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해줘야지 보호가 되는 거지. 결국은 애써서 회원 확보해갖고 지정받았잖아요.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지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갖고 아주 이상한 법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래정보사업자 다 봤어요, 이제. 그럼 이제 129쪽 거래정보사업 지정 신청서가 있는데 나중에 제출 서류 부분에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뭐 주의할 부분 별로 없네요. 넘어갑니다. 이제 133쪽 기업공사 등의 의무가 등장했죠? 자, 여기는 지금 출제 비중이 지금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4개 정도. 그래서 4개 정도로 지금 현재 출제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개공 등의 의무인데 가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휴강이든가요? 다음 주는 휴강합니다. 제 시간에 원장님을 모실 거예요. 민법 진도 때문에 일단 이제 민법의 시간을 더 이제 할애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원장님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 양보 안 하는데 잘릴까봐. 그래서 어쨌든 초창기니까 민법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민법이나 개론이 이제 보강을 많이 하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 윤리에 관한 의무 보겠습니다. 법제 29조가 실려 있는데요. 29조 읽어드립니다. 1항 개업 공인인계사 및 소속 공인인계사는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 밑줄자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해 밑줄 긋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 밑줄입니다. 두 가지 의무를 명시했네요. 품위 지키고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하래요. 다음 2항 내려갑니다. 개업 공인인계사 등은 등이란 말에 동그라미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놔야 된다.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29조 1항에서 윤리에 관한 의무로서 두 가지 의무를 명시했어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과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것. 이 두 가지 의무를 명시했는데 이게 시험에서는요.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만 주의하면 돼요. 개념 몰라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중개무는 개업공인인계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부담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럼 중개업 종사 중에 누가 이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지금? 보조원. 보조원은 그럼 품위 안 지켜도 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조원은 어차피 단순 업무만 보조하기 때문에 신의 성실로 공정 의무를 명시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 보는 게 개공과 소공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보조원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해서 이 품위라는 것은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죠.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품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라는 얘기죠. 해서 사무소에 스랩바짝 끌고 추리닝 입고 출근하면 안 된다겠죠. 근데 보조원은 됩니다. 근데 보조원이 그렇게 출근하면 사장님이 자르겠지.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보조원은 이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품이라는 것은 그 정도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실무 가시거든 공인중개사답게 일을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친구들 무섭다고 그랬죠? 손님들 젊은 친구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FM들 일 처리해주고 이거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공인중개사들 요즘 많아요. 실무에서. 많은데 보면은 참 일 잘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FM대로 일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못된 것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못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나이 어린 애들이 그러면요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물건 빼돌리고 손님 채가고 막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젊은 애들이 그러면 진짜 속이 막 뒤틀려. 야, 쟤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얼굴도 이뻐요. 근데도 그래. 송도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물건 찾으면 절대 안 주지. 중개업소 다 알아요. 그래갖고 애가 영어도 가능해. 얼굴도 이뻐. 이게. 근데 거기는 절대 안 줘. 거기를 주면요 소리 소문 없이 물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기 엄청 안 좋아요. 이거 엄청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젊은 애가 아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격증 어디서 따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자, 어쨌든 그래서 품위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진짜 전문 직업인답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일하는 거 보면 참 이 대견해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해주라.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이 우리 법에도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른바 뒤통수 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그리고 공정하게 중개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게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 그러면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공동중개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공동중개의 경우 신의 성실이 나타난 모습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요. 을의 개업공사는 B였어요.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A와 갑은 중개 계약 당사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당사자니까 이들은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A 역시 요 갑에게 당연히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해줘야 돼요. 근데 자신과 위탁관계 없는 을에 대하여 A는 신의 성실 의무가 없느냐 이 문제예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또 B 역시 그러면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을에 대하여 당연히 신의 성실로서 공정해줘야 되죠. 그러면 자신과는 위탁관계 없는 이 갑에 대하여도 당연히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 입은 거예요. 그럼 이때 A가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A는 을에 대하여 위탁관계는 없지만 신의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반했으므로 B와 연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실이 나타난 모습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29조의 명문의 규정은 없었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게 있어요. 134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요. 선관주의 의무라고 해요.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개업공사에게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는 29조의 명문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판례 학설이 인정하는 의무예요.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선관주의라는 게 뭐냐? 일단 개념적으로는요. 통상의 주의력이다.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정확하게 선관주의의 개념은 뭐냐면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에 보통 평균인들이 지니는 주의력. 이걸 선관주의라고 해요.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는 뭐 주의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별로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개별적인 사정은 따지지 않고요. 개업공인사로서 지녀야 될 평균적인 주의력. 운전자의 선관주의라면 운전자로서 지녀야 될 평균적인 주의력. 이것을 선관주의라고 불러요. 일단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에게 선관주의가 인정이 됐는데 왜 이게 인정이 됐냐면요. 그 논리가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다. 그럼 위임은 뭐냐면 타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그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임 계약인데 위임을 우리가 실생활에 볼 수 있는 게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떼달라고 시켰다. 이거 위임 계약이에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가서 소송이나 등기를 맡겼다. 이것도 위임 계약이다. 그럼 위임 계약은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 처리 계약이 위임 계약이에요.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라는 것은 부동산의 판매를 개업공사에게 위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무 처리를 맡은 자, 수임인, 맡긴 자는 위임인. 이게 받을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무를 맡은 자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요 수임인이 있어요. 사무 처리를 맡은 자죠. 동사무소 가서 인감률 발급받는 자, 법무사, 변호사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개에 있어서는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자가 바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사예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 이 수임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 처리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여했죠. 해서 수임인의 지위와 개공의 지위가 유사하니까 우리 개업공사 역시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부동산 중개계약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다. 그래서 위임에 있어서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판례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선관주의 정도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 개업공사 A를 찾아가서 그랬어요.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A는 이 갑이 진정한 이 아파트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되죠. 여기서 선관주의 정도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따져보게 되면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야 되죠. 등기부를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에게 소유자라고 주장하니까 신분증 달라고 해야 되죠. 즉 신분증 대표는 뭐예요? 주민등록증. 그래서 사진이 붙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다 가능하죠. 여권도 가능하고요. 그럼 등기부와 주민증으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주민증상 인적사항이 일치했다. 그러면 이거 소유자로 인식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한 것은 보통 다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선관주 의무가 있는데 선관주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논리예요. 우리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등기부와 주민증만으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면 나아가서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그게 뭐라고요? 등기 권리증. 그래서 등기 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의심스러우면 인감증명서라든가 또는 탐문 등을 통하여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만 이게 선관주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와 주민증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등기 권리증까지도 확인해 줘야 되고 실무적으로 등기 권리증 확인이 났다가 만약에 개국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에게 보통은 7, 8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꼭 확인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선관주의는 제가 통상의 주의력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높은 주의력이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할 때 말이에요. 권리자 확인을 제대로 못 해갖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7, 80%의 과실을 개공한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권리증 실무적으로 확인 많이 합니다. 특히 명심하세요. 돈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죠? 돈 들어간 다음에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돈 들어가기 전에 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뭐 지난 순환에 이제 들으신 분들은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겁을 엄청 먹었는데 이제 시험에 우리는 대비하는 공부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두시고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선관주의라는 것은 등기 권리증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